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공공경제론 제11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은 재분배 정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미 한번 분배된 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논쟁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가 있어서 맨 앞으로 돌리는데 한번 보세요. 재분배 정책, 그러니까 전체 목차는 이렇습니다.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조세, 누진세 중심으로 재분배를 위한 조세,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근로장려세, 빈곤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분배 정책이란 이미 시장을 통해서 배분이 됐어요. 시장을 통해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 이미 배분된 거 allocation, 그리고 분배된 거 distribution, 이거를 재분배하는 거는 redistribution. 이거는 자원을 배분한다 할 때 allocation이라고 하고요. 그 allocation을 통해서 모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본가의 목, 그다음에 노동자의 목, 그다음에 지주의 목,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이걸 분배라고 해요. 근데 그 분배가 너무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재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redistribu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redistributive policy라고 해서 이미 분배된 재산이나 소득 권리를 보니까 너무 불균형해요. 불평등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한번 분배하는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redistribution of wealth.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taxation, 즉 조세제도, 누진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거둠으로 인해서 그 부자들한테 거둔 돈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복지정책을 펼치면 이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잖아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복지정책, 뭐 국가화, 이거는 체러티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부조하는 거 있잖아요. 기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리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그 진보적인, 그래서 누진세도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프로그레시브 리디스트리뷰션, 뭐 리그레시브 하는 거 역진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리그레시브. 이거는 보통 이야기하지 않죠. 이러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일단 한번 분배된 것을 다시 한번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분배된 걸 왜 분배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여기에 강제적인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강제적인 정부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이 부자들이 스스로 자발적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재분배를 하거든요.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너무 미약하다. 그렇게 또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발적인 소득 재분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강제적인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웰페어 디지즈 해가지고 복지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짜가 없어야 되는데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복지병이 돼요. 일 안 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소득 분배가 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느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의 본질은 어쩔 수 없이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능력 없는 자는 덜 가져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자본주의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거죠. 반면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프로스 찬성하는 경우에 프로스 반대하는 의견은 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좋으냐 아니면 복지 국가가 좋으냐. 그래서 복지 국가는 주로 뭐 어떻게 하는 가 사회 안전망을 든든하게 깔고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의미예요. 특히 우리 사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나치가 이야기하는 warfare 이거 단어 보세요. warfare 하면 이건 전쟁 국가예요. 이거에 반대로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요람에서 무당까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 정책에서부터 warfare가 아니라 welfare state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학 대하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산대백과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는 힘있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는 강제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웰페어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서도 프로스 앤 컨스가 있듯이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웰페어 스테이트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좋냐.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도 이끌어갈 수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공짜를 추구하게 해주고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복지병에 걸린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 개념, 제가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welfare state as a productive factor.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할 때에는 이 복지 정책이 오히려 생산적이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할 때는 국가가 나서서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력을 높일 수도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 발표하는 거에 낙수 효과도 나오면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돈을 쓰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간다 이거죠. 물이 위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면 밑에 사람들이 다 먹고 살듯이 부자들한테 너무 세금 걷지 말아라. 부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부자들이 스스로 돈을 쓰게 만들어라 하는 게 낙수효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발생하면은 부자들이 돈을 쓰면 밑에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낙수효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income led growth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건데 어?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어? 최저임금을 높이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경제학에도 사실은 없는 개념이고 노동자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소득을 올려주면 더 열심히 일하니까 경제가 성장할 거야.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통 경제학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어? 이 부자들이 쓰는 것보다 정부가 돈을 걷어서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로 K자형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K자 점점 K자처럼 더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최저임금 인상한 것이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뒀어요. 인건비 줄 돈도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안 좋은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는 결국 잘 살게 되는 거는 생산성, 즉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분배만 부자들 돈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 준다고 다 같이 잘 살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과 형평성, 즉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자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응? 최저임금 인상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최저임금은 언제 올라가야 되냐면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가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불경기에는 최저임금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경기 때는. 돈도 못 버는데 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 본래 목적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돈보다 직원들 월급 더 많이 주면서 그렇게 착한 사업가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많이 주장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직 인컴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음? 임금을 주는 거. 한 달에 예를 들면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씩 준다. 한 달에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노동과 관계없이 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주겠다. 근데 그 돈이 그냥 나오나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난 그래서 기본소득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 찬성이에요. 그 대신 반드시 일을 하게 하고 공짜로 주지 말고 일을 하는 대가로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일.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 찬성이라고 해요. 군인들한테 200만 원 주는 거 나는 찬성이에요.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마땅히 200만 원씩 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인데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기본소득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건 반대예요.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로 주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기본소득 주는 거는 반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10만 원 용돈도 아니죠.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고 여기다 5천만 명 곱하면 60조 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인데 60조 원. 굉장히 큰 돈이죠. 10%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60조 원이 그냥 떨어지니까. 근데 뭐 한 달에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20만 원 준다고 그러면 120조 원.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 원은 줘야 기본소득이죠. 한 달에 30만 원 주면 얼마가 필요해요? 180조 원. 현재의 사회복지 예산이 한 200조, 250조 되는데 그거와 맞먹는 그만큼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공짜인가요? 그 돈은 다 누구한테인가 걷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너무 쉽게 주장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소득 180조 원, 즉 30만 원씩 주려면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어요.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실험적으로 해봤지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없다. 이런 것이죠. 저는 기본소득을 하되 어떻게 하자는 주의예요?
반드시 일거리, 일을 하는 대가로 기본소득을 주자. 군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150에서 200 주는 거, 난 그런 건 찬성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어? 남자만 군대 가게 하고 돈도 안 주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국가에 봉사하는데. 저는 그래서 군인들에게 월급 주는 거 찬성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소득 주는 거 싫어한 나라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선거 때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니네들 차 사줄게, 돈 뿌려줄게. 그러니 그냥 나오나요? 경제 정책은 신경 쓰지 않고 맨 그 거짓말만 해가지고 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들, 아르헨티나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근데 저 밑으로 축구만 잘하지 경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나라,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석유가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나는 나라예요. 한때 엄청 잘 살았는데 맨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막 예? 기본소득 준다고 이렇게 복지정책 남발하다가 다 망하는 나라가 몰락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공짜는 국민의 행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공짜 돈을 받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을 만들면 그 나라는 망조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일을 하는 대가로 그에 대한 복지, 기본소득을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을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공동체가 튼튼하면 주민들이 각자 어?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도 돼요. 각자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2학기 때 지방자치론 하면서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조세 중에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건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그래요.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하는데 프로그레스는 진보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올라가요? 세율이 올라가요. 세율.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 올라가게 하는 걸 누진세라고 한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도 그냥 플랫텍스, 비례세라고 하거든요. 10%만 해도 부자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죠. 그러나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게 하는 게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텍스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 텍스 레이시 더 높아지는 것. 이거를 프로그레시브 텍스. 항상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프로포셔널 텍스 또는 플랫 텍스. 그래서 이거는 비례세, 누진세. 반대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만드는 거, 세율이 낮아지는 거, 리그레스 역진세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소득세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연봉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밖에 세금을 안 내요. 4600만 원까지는 15%, 공무원이 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점점 세율이 높아지죠. 세율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누진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억 원을 초과하면 얼마 세금 내요? 45%. 10억 원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걷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누진세 제도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재분배 정책. 결국은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 정책을 말해요. 복지 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정책, 공공부조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합쳐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고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회 보험을 들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공공부조를 해야 돼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거둔 돈을 가지고 급여, 건강보험 대신에 의료급여 이렇게 국가가 급여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걸 복지정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각각 그 타겟에서 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그 타겟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보험, 공공부조.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보험은 돈을 버는 사람한테 돈을 내게 하고 그 대신 강제보험을 들게, 사회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으로 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다른가. 내가 공무원 면접 가면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선별적 복지를 찬성합니까? 차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아, 더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를 논리적.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옛날에 이 무상복지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중고등학교에서 밥 먹는 거 공짜로 줄 거냐? 그게 무상급식이죠. 아니면 돈 내고 먹게 할 것이냐? 이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한때. 근데 저는 밥 먹는 거 가지고 돈 내고 먹으라고 하면은, 어? 돈 안 내고 먹는 애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네는 가난해서 돈 안 내고 공짜로 밥 먹는 애들이야. 그거를 뭐라 그러면 스티그마 이펙트. 여기 나오는 주운 것이라고 해요. 낙인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만 딱 꼭꼭 집어서 복지를 하는 거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데 난 이런 것들을 찬성하지만 밥 먹는 데에 있어서는 이거는 선별적 복지 반대.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이 공짜로 밥 먹자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기본소득,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에게 다 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다 해주는 게 보편적 복지예요. 이 보편적 복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5천만 명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면 낙인 효과. 이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 아이들, 무상급식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로 가고 나머지는 선별적 복지로 가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가 하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각 사람들을 제일 잘하는 거는 어떤 공무원이 잘하느냐? 동사무소 공무원이 제일 잘 알아요. 동사무소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에요. 근데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되 실제 집행은 누가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분담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뭘 주냐면 돈을 내려주는데 그 돈을 내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국고보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노인수당, 출산장려금 수당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동네는 아이 낳으면 돈을 2천만 원 준대. 그럼 그쪽으로 잠깐 이사를 가요. 애 낳을 때. 돈 받고 나서 다시 도시로 와서 살아요. 이런 거 난 옳지 않다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를 늘리려고 이런 출산장려금을 엄청 많이 주는 데는 2천만 원 준다니까요. 이거 옳지 않다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산장려금 동일하게 줄 필요가 있고, 다만 노인들이나 청년들 수당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청년 수당, 노인 수당도 대한민국 노인이면 똑같이 줘야지 서울시 노인이라고 많이 주고 대전시 노인은 적게 주고 이거 옳지 않잖아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출산장려금, 어? 을 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는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 이런 거는 국가가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부의소득세제 또는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냐? 너희들이 좀 일을 해라. 일을 하면, 일을 하면 오히려 장려금을 줄게.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소득세야.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보조금.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을 줄게. 세금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세금은. 마이너스 세금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하는 거는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이거 보세요. 인컴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면 이렇게 taxable incom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을 한 만큼 그만큼 인컴이 늘어나게 해줘요. 마이너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 그래서 300불어치 일했어요. 그러면은 150불에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450만 원이 돼요. 600불어치 일했어요. 이거는 세금을 아예 안 걷어가요. 그대로 쓰면 돼요. 만약에 900불어치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세금 150만 원 걷어서 750만 원. 이렇게 900불 이상 번 사람들에 대해는 플러스 텍스를 매기고 적게 번 사람 있잖아요. 적게 번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텍스를 매겨서 그래서 마이너스 텍스 이게 뭐예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 보조금을 주는 거죠.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사람한테 300불 그래도 300불어치 일한 사람한테는 여기다가 150불에 보조금을 더 줘서 450불이 되게 하는 거죠. 이때가 훨씬 부의 소득이 좀 더 평등해졌죠. 이때는 1200불 빵불이었잖아. 근데 300불, 900불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다. 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EITC라고 이렇게 부르는 제도고 여러분 우리나라 제도를 아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고 있어요. 근로를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근로한 것 다 니네들 월급으로 갖고 플러스 알파로 뭐도 줘요? 장려금도 줄게.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금을 줄게. 저소득층을 더 일하게 만드는 근로를 장려하는 그러한 이름은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어떻게 지급액, 장려금을 줘요. 그래서 총급여액이 자기 번 돈 플러스 보조금이 되게 만드는 게 근로장려금 제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빈곤선, 파버티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 국가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빈곤선이에요. 빈곤선.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 극빈층이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국가가 생활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영세민이라고도 불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기초생계 수급권자라고 그러는데 2000년대에 DJ 즉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이름 대신에 기초생계 수급권자 권리를 가진 행복추구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수급권자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의 기준을 삼는 것을 파버티 라인 빈곤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라운트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도시와 농촌이 빈곤선이 다르겠죠. 도시에서 더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를 긋고 이 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국가가 도와주자. 2008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뭐 거의 15년 전 이야기지만 월드뱅크에서 하루당 최저 생계비로 따지면 하루당 약 1.125불, 1불이 1,300원 하니까 하루당 한 1,5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1,500원 가지고 하루 쓰겠어요? 교통비만 해도 1,500원이고 밥 먹으려면 우리는 한 10,000원 필요하죠. 하루에 10,000원. 10,000원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죠? 세끼 먹으려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 그런 정도를 파버티 라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이런 나라들에 비교해 볼 때는.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어? 모두 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빈곤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부자하고 함께 살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껴요. 그리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Food, shelter, clothing. 그 식의 주가 맞죠. 식의 주가 맞는데 성경에도 food, clothing, shelter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의식주가 됐어요. 어? 옷이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옷보다는 food죠. food, clothing, shelter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 건 절대 빈곤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빈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 함께 사는 옆에를 봤을 때 옆 사람보다 내가 못 살게 느껴지면 이건 상대적 빈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선이 얼마냐? 전체 인구 중에 반땡 하면 되잖아요. 중위 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 반땡이 예를 들면 1인당 1,000원이니까 180만 원이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월소득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 빈곤선은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14.6% 따져가지고 중위소득의 0.5, 중위소득의 반을 때려서 92만 원, 90, 한 달에 92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한 사람으로 보는. 그래서 빈곤선을 매년마다 최저생계 급여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결정되고 그 기준선의 120%, 20% 플러스 알파죠. 그 사람을 차상위 계층 이렇게 전문용어로 불러요. 그 사람들까지 일정한 복지정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최저생계비가 파버티 라인인데 우리나라는 미니멈 코스트 오브 리빙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달 사는데 얼마가 최저생계비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만큼 못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한 달 중위소득이 중간소득이에요. 이거는 중간소득이 1인 가족은 200만 원, 2인 가족은 350만 원, 3인 가족은 440만 원. 우리 집이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은 630만 원. 이래 돼야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중위소득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3만 원, 2인 가구에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130만 원, 4인 가구 160만 원, 5인 가구 190만 원 정도.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죠. 중위소득의 30% 정도를 적용해서 우리나라는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곤성까지 살펴보았는데 재분배 정책이 무엇이며 왜 하는지 실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어 한번 배우고 끝날게요.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take chances with their jobs and be more, not less, open to changes. 장하준 교수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인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 복지국가가 잘 디자인되면 설계가 잘 되면 이게 사람들이 인커리지 한다는 거죠.
격려해줘요. 열심히 일하도록. 그리고 어? 일자리를 얻도록. 어? 그리고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냥 복지국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well-designed welfare state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줄줄 세게 하는 남미 국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촘촘하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가끔 가다 보면은 기초생계 급여 받는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루프홀,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제도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well designed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은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면대면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